자, 마지막으로 배울 다별량 선형 과정 알고리즘은 바로 코인테그레이션 공적분 알고리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울 VAR 그랜드 코잘리티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배울 세 번째 다별량 알고리즘입니다. 자, 공적분 또는 코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배웠던 그랜저 코잘리티와는 약간 성격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랜저 코잘리티가 뭐였죠? 우리가 데이터 분석으로 인과관계를 알고 싶은 그 갈망은 알겠지만 우리는 데이터, 숫자를 기반으로 상관관계밖에 볼 수가 없고, 그럼에도 그 갈망을 다소 해소하고자 실제 인과관계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시간적인 선후, 선행하는 것, 후행하는 것, 이런 시간적인 선후 관계에서의 인과성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등장한 게 그랜저 코잘리티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랜저 코잘리티는 방금 얘기했던 예시처럼 다소 거시적인 관점 또는 학문적인 관점, 다소 큰 틀에서의 해석에 많이 활용된다면, 지금부터 배울 코어 인테그레이션은 앞서 봤던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마치 유사하게 움직이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 관계성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를 실제 거래, 현실적인 거래 또는 트레이딩에 많이 사용되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코 인테그레이션, 무언가 용어가 익숙하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서 배웠던 단별량 선형 과정에서 매우 잘 배우셨죠? 거기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바로 사리마 X에서 애초에 우리가 인테그레이티드 아이텀을 먼저 배웠죠. 동일한 기능,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즉, 사리마 X에서 아이텀은 추세를 제거하거나 계절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차분을 하는 텀이었죠. 바로 이 내용을 그대로 이용하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즉, 코인테그레이션, 인테그레이션이 애초에 차분입니다. 차분인데 흔히 우리가 두 개 이상을 함께 분석하는 코릴레이션, 코베리언스, 이거 보면 꼭 두 개 이상의 변수의 관련성을 보는 거였죠. 이러한 관점과 동일하게 코인테그레이션, 마찬가지 두 개 이상의 변수의 공통된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코릴레이션, 코베리언스와 관점은 동일합니다. 마찬가지 인테그레이션, 차분에 관련된 차분 차수를 분석하는 것인데, 코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공통된 차분 차수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간접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고, 이를 좀 더 풀었으면 결국 데이터가 함께 움직일 때, 두 개의 데이터겠죠? 함께 움직일 때 인테그레이션, 차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분석하는 것이 바로 공적분 알고리즘, 코인테그레이션 알고리즘의 모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적분이 무엇인가를 먼저 느껴야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첫 번째로 공적분 상태란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부터 보시면 지금 이거는 뭐 트레저리 빌 같은데요. 채권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3months, 10년, 물에 관련된 것 같아요. 점선과 실선을 보시면 무언가 움직임이 똑같다는 아니지만 뭔가 패턴이 자잘하게 다르죠. 세부적으로는 다른 패턴인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듯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보통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 스프레드, 파란색 실선을 보시면 마치 굉장히 안정적인 움직임을 띄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두 가지 원래의 프라이스보다 이 두 가지를 차분했을 때, 뺐을 때 훨씬 안정적인 패턴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든 겁니다. 크기는 다를 수 있는데 움직임 패턴이
매우 유사한 데이터, 바로 이런 두 가지 데이터,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등장을 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약간 암시를 줬는데 실제 스프레드를 보니까 원래 데이터보다 훨씬 안정적이다. 정상성에 가깝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좀 드시죠? 그렇죠? 원래 데이터는 추세가 좀 있습니다. 근데 차분 데이터는 다소 정상성입니다. 그렇죠? 추세가 있다. 무슨 뜻이죠? 추세 제거를 할 수 있는 차분, 인테그레 텀이 존재한다 의미죠. 원래 존재했는데 빼니까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련성 때문에 아래 보시면 이런 질문이 대두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움직이는 듯한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것은 인테그레이션 차수 관점에서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이렇게 확대돼서 좀 더 통계적 분석적인 접근의 질문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건 좀 더 미세하게 본 건데 주황색과 파란색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개를 뺀 게 residual이라 써 있죠. 회귀 분석해서 뺐습니다. 뺀 겁니다. 뺐더니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마치 앞에 왼쪽 거를 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차이가 거의 없는 부분도 있죠. 거의 없습니다. 차이가 있는 부분, 차이가 있는 부분. 이걸 빼고는 거의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차분값, 레지듀얼 값을 보면 이 부분이 큰 걸 볼 수가 있죠. 스케일의 차이가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큰 게 중요합니다. 이 차이가 있고 또 어디에 있죠? 이쪽 부분에 다소 좀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조금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유사한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구간들도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유사하게 움직이는 곳은 안정적인 모습, 정상성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차이가 있는 부분은 다소 이렇게 추세가 존재하는 패턴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통해서 뭔가 이상한데 함께 움직이는 데이터들은 적분 차수상에서 특이점이 있는 것 같아 라는 이슈를 제기하게 된 것이죠. 이런 관점을 우리는 공적분 상태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배경을 매우 잘 이해하신 건데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는 비정상성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개에 관련해서 무언가 빼기를 하던가 조합을 했어요. 그랬더니 안정적인 상태로 바뀌어요. 그럴 때 이 두 개 원래 데이터는 공적분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예시도 실제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하긴 했지만 원래 데이터는 비정상성 상태인데 이거에 관련된 무언가 선형 결합된 상태가 정상성의 움직임을 보인다. 그럴 때는 원래 데이터가 공적분 상태에 있다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이 공적분 상태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림에 대해서 두 개의 시계열이 있습니다. 시계열이 예를 들어서 파란색과 이 주황색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각각은 D1 또는 D2 추세 차분을 해야 정상성이 되는 비정상성 시계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데이터를 뭐 선형 결합을 하든 빼든 이런 것들을 보통 선형 조합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새롭게 생성되는 시계열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정상성 모습을 보이는 듯 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이 데이터의 차분, 그러니까 차분의 차수는 D1보다 작거나 D2보다 작은 그리고 또는 각각에 대해 작진 않더라도 두 개의 합보다
작은 차수일 경우에, 그래서 정상성인 시계열이 되는 경우 두 시계열은 서로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는 공적분 상태에 있다라고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수치적으로 얘기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릴 건데요. 원래 y1, 이 주황색이라고 할게요. y1, 얘는 y2라고 할게요. 이거의 적분 차수는 d1입니다.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할게요. y2는 적분 차수가 d2입니다.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할게요. 1 똑같이. 한마디로 둘 다 추세 차분을 해야 정상성이 되는 비정상성 시계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두 개를 선형 결합합니다. y1에는 알파1을 곱하고 y2에는 알파2를 곱해요. 이것이 거의 예를 들어서 이게 1이고 마이너스 1이라면은 두 개를 뺀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와 동일한 겁니다. 이때 알파1, 알파2는 무슨 값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선형 결합, 선형 조합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두 개를 더했을 때 이것도 하나의 데이터죠? 이거는 i 얼마가 될까요? 즉 b는 얼마가 될까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더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1 더하기 1이 돼서 무언가 2가 되어야지만 정상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하는데 실제 분석을 해보니까 만약에 두 시계열이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이 두 개를 선형 조합했을 때 1과 1일 때 두 개를 더했을 때 차수를 계산해보면 2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두 시계열이 유사한 움직임을 보일 때, 그럴 때는 선형 조합을 했을 때 D1과 D2가 각각 1인데 2가 아니라 1 또는 0이 나옵니다. 유사한 데이터일 때, 유사한 움직임 패턴일 때.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공적분 상태에 있다라고 하고, 공적분 상태에 움직이는 데이터는 그거의 선형 조합에 대한 인테그레이션이 원래 차수의 합보다 낮아지는 경향이 있구나, 그 관련성을 밝혀낸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공적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공적분 벡터라는 게 있는데, 이때 알파1, 알파2 이렇게 공적분 상태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선형 조합에 관련된 개수, 가중치 또는 행렬, 이런 것들을 공적분 벡터라고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공적분 상태를 정리하자면 두 개의 비정상 시계열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걸 선형 조합해서 생성한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의 적분 차수가 기존의 합보다 낮아지거나 아니면 차수가 아니더라도 데이터가 정상 상태가 되면 원래 두 개의 비정상 시계열은 공적분 상태에 있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적분 상태에 있는 시계열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공적분을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신 바와 같이 공적분 상태에 있는 시계열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듯한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앞서 봤던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의 움직임이 사실은 서로 각자의 움직임을 보이는 상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같은 수치값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적분을 의심해 볼 수 있는 패턴, 시각화 패턴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서로 상관성이 없는 술 취한 사람과 개가 서로 독립적인 존재이고 각자 갈 길을 가겠지만 이상하게 마치 끈에 묶여있는 것처럼 서로 멀어지지 않고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패턴을 군집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많은 움직임이 있겠죠.
비슷하게 많은 움직임이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유사하게 공적분 상태에 있는 것들로 군집화 가능하겠죠? 클러스터링 가능합니다. 이러한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실제 페어 트레이딩 또는 통계적 차익거래 등과 같은 트레이딩 매매 전략에 응용 가능합니다. 아래 실습에서 상세하게 보긴 하겠지만 왜 이렇게 페어 트레이딩이나 차익거래 가능하겠습니까? 자, 움직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Y1이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Y2가 이렇게 움직인다 한다면 Y1 더하기 Y2 선형결합을 했을 때 어떨까요? 빼기란다 칠게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란다 치면은 패턴이 유사하니까 거의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이 부분은 유사한데 이 아랫부분은 무언가 하나가 생각보다 더 낮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결국 이 두 개의 움직임은 같은 곳을 향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갭이 커진 부분에서는 싼 거를 구매하고 비싼 걸 팔아서 차익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특징을 통해서 페어 트레이딩, 통계적 차익 거래 등의 트레이딩 전략에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군집화를 잘못했어요. 애초에 이런 움직임이 아니라 이런 움직임을 할게요. 이런 움직임. 그러면 이 두 개를 빼면은 거의 차이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담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하나를 사고 하나를 팔게 되면은 내가 리스크가 커질지 줄어들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적분 상태에 있는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내가 어떤 종목들을 묶을 수 있는지 그 묶어진 분야의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 트레이딩에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특징이 있는 공적분 상태의 데이터 어떻게 공적분 관계인지 알 수 있습니까? 이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이 VECM입니다. 사실 이것은 앞서 배웠던 VAR 이것을 차분을 적용한 알고리즘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유사한 케이스인데 앞에 있는 수식과 같습니다. 벡터 에러 코렉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Y1은 한번 추세 차분을 해야 정상성이 되는 데이터, Y2도 마찬가지 한번 추세 차분을 해야지 정상성이 되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것이 공적분 관계에 있을까? 이를 체크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정상성인 데이터 차분을 적용한 Y2T와 Y1들에 대해서 서로 VAR과 같은 형식을 취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Z가 들어갑니다. 마치 독립변수처럼 이 Z는 실제 Y2T 비정상성입니다. 비정상성 Y2T를 그리고 마치 F에 대해서 Y1T에 대해서 독립변수로 써서 실제 만들어진 잔차를 의미합니다. 잔차. 이 잔차를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인하는가? 결국 비정상성들에 관련된 모델링을 통한 잔차 그리고 차분을 통해서 서로 VAR 그리고 이를 좀 더 응용한 VCM 관련된 차분이 적용된 정상성인 데이터를 통한 모델링을 통해 생성된 잔차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모두 정상성 시계열인지 파악하는 것이 바로 공적분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비정상 데이터인데 이를 무언가 선형 결합을 통해서 비정상성의 선형 결합 그리고 실제 추세를 제거한 다음에 선형 결합 둘 다 했을 때 각각 차분이 있겠죠. 이 모두가 정상 상태인 경우에는 통상 기존의 Y1, Y2가 공적분 상태에 있더라 라고 의사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통계량으로 추출해 줍니다. 따라서 P-밸류가 나오겠죠. 이를 통해서 대중의 주장이 기본적으로 코인테그레이션이 없다라는 가정이기 때문에 P-밸류가
유의 수준인 0.05보다 작다면 이를 기각하고 원래 데이터는 공적분 상태에 있구나, 이렇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코어 인테그레이션, 실제 삼성전자 그리고 그 우선주처럼 서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되 이것을 마치 비정상성의 데이터인데 이거의 선형조합을 통해서 정상성이 시결이 되면 공적분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좀 더 정량적으로 체크할 수 없을까라는 의미에서 인테그레이션을 추정해보기 시작했고, 기존의 비정상성 데이터는 각각 D1, D2 차분을 해야 정상성이 되는데 이것을 선형조합을 했더니 기존의 선형조합의 차수 D1, D2와 달리 두 개의 차수의 합보다 선형결합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의 차수가 낮아지거나 아니면 시각적으로 봤을 때 또는 통계량을 통해서 정상 상태에 시결된다면 이 두 개의 데이터는 공적분 상태에 있다라고 정량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공적분 데이터의 특징은 결국 상관성이 없음에도 장기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것 때문에, 이런 특징 때문에 페어 트레이딩, 통계적 차익거래 등과 같은 트레이딩 전략에 이용 가능하다. 그리고 이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은 VAR을 응용한 VCM 알고리즘인데 결국 비정상 데이터의 선형결합을 통한 잔차 그리고 정상 데이터의 선형결합을 통한 장차, 이 두 가지 잔차가 모두 정상성인지 체크하는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두 가지의 실습을 통해서 코어 인테그레이션 모델링, 어떻게 공적분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실제로 이렇게 그룹핑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임의로 예제 데이터를 사용해서 공적분 상태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패턴이 보이고 있고 실제 공적분을 어떻게 통계량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할 겁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앞서 봤던 삼성전자 주가와 삼성전자 우선주 주가 두 개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제 이 두 개의 데이터가 공적분 상태에 있는지 한번 시각화로 확인해 보고 실제 통계량으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봄으로써 이렇게 실제 주가들의 데이터 군집화를 통해 페어 트레이딩으로서 활용할 수 있겠구나, 그 아이디에이션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두 가지 데이터 Y1, Y2 이렇게 생성해 놓았습니다. 이 두 가지 데이터를 보면 첫 번째 Y1은 랜덤워크 데이터입니다. 수식을 보시면 Y1T는 실제로 Y1T-1 더하기 화이트 노이즈죠. 이 Y1T-1 앞에 가중치가 1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표적인 비정상성 데이터인 랜덤워크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I1 추세 차분을 한번 진행하게 되면은 실제로 화이트 노이즈만 남기 때문에 정상성인 데이터가 됩니다. 두 번째 Y2 역시 랜덤워크 계열입니다. 실제 Y2T는 0.6에 Y1T라고 되어 있죠? 더하기 화이트 노이즈입니다. 실제 이것을 Y1T에 Y1T-1 더하기 에실론 1T라고 하면은 아래와 같은 수식이 생기고, 실제 이것은 0.6에 Y1T-1에 관련된 함수죠. 이 표현식이 완벽한 랜덤워크는 아니긴 한 개수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것도 차분을 진행해야 하지만 정상성이 되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비정상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적분 코어 인테그레이션은 실제로 이 두 개의 비정상 데이터가 선형 결합을 일으켰을 때 실제 이 데이터가
정상성을 보이거나 아니면 각각의 차분, 차수가 1이죠. 두 개를 더한 게 2여야 하는데 정상성이어서 차분할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많아야 1 정도, 2가 아니라 1 정도만큼 선형 결합을 통해 생성된 시계열이 원래의 추세차분의 합보다 작은 경우 그런 상태는 공적분 상태에 있는 데이터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Y 리니어 콤비네이션의 약자인 LC라고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듭니다. 어떻게? 0.6 곱하기 Y1t 빼기 Y2t입니다. 각각을 위에 있는 값으로 넣어주면 0.6에 Y1t 빼기 1 더하기 엡실론 1t죠. 그리고 빼기 Y2t는 이 텀을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0.6에 Y1t-1 더하기 엡실론 1t 더하기 엡실론 2t가 됩니다. 이걸 풀어주면 아래와 같은 식이 되고 앞에 네 가지 항은 모두 동일한 크기의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사라지고 결국 화이트 노이즈 하나만 남게 됩니다. 즉 이건 무슨 얘기냐면 비정상성 데이터 두 개를 선형 결합했더니 화이트 노이즈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추세 차분할 필요가 없죠. 정상성이니까. 그렇죠? 화이트 노이즈는 대표적인 강정상, 정상성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I 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림으로 그려보나 실제로 이론적으로 차수, 차분 차수를 보나 선형 결합을 통해 만드는 데이터는 정상성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화이트 노이즈 정상성 데이터죠. 그리고 애초에 1이죠. 차수가. 그럼 2가 나와야 하는데 적어도 그런데 2보다 작은 0입니다. 따라서 정상성을 만족하는 데이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케이스를 생성하기 위해서 num파이를 통해서 제가 랜덤하게 500개의 값을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에 cumulative sum을 통해서 랜덤워크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값을 반영하고 다시 한번 랜덤한 값을 반영을 해서 y2도 만든 후 실제 y는 이 수식을 그대로 썼을 때 0.6 곱하기 y1 빼기 y2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 y1, y2를 함께 시각화하고 선형 결합된 y도 시각화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 이 y1, y2 이것이 공적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파이썬의 함수는 코인테그레이션의 약자인 코인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코인트 함수는 실제로 두 개에 대한 변수, 마치 코릴레이션, 코베리언스처럼 두 개의 변수를 넣어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y1과 y2를 넣어주면 관련된 결과가 저장되어 있고 이 저장된 값들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실제 통계량과 p-밸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제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 실습 내용을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원래 삼성전자 주가 그리고 우선주 주가 이렇게 녹색과 파란색으로 시각화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두 개를 선형 결합한 이 y는 아래와 같이 시각화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균이 0이고 분산도 일정하고 그리고 계절성도 없어 보입니다. 수치도 없어 보이죠? 그래서 거의 정상성에 가까운 데이터 화이트 노이즈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실제 코인테그레이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우 심플하죠? p-밸류가 0입니다. 0. 따라서 코인테그레이션 대중의 주장 귀무가설은 코인테그레이션이 없다. 따라서 p-밸류가 우리의 유의 수준인 0.05가 작기 때문에 이 가설은 기각되고 실제로는 코인테그레이션이 있다라고 의사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식으로 봤듯이 애초에 이 콤비네이션 데이터는 화이트 노이즈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 내용을 확인을 통해서 데이터 예제를 확인하고 실제 어떻게 공적분 모델링을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상세적인 이해를 위해서 실제 삼성전자와 우선주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한번 분석해 볼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우선주 각각 df1, df2 이렇게 저장을 하고 두 개의 데이터를 컬럼으로 묶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붙여서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엔 뭘 했냐면 앞에서 혹시 봤던 내용인데 헷갈리실까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애초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ADF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 P밸류가 0.1보다 큰지 체크합니다. 그 얘기인즉 0.1보다 크다는 뜻은 이 통계량 결과 삼성전자의 주가가 추세가 남아있어서 실제 비정상 데이터다. 따라서 추세 차분이 필요하다라고 추세 차분의 개수를 1만큼 증가시켜줍니다. 마찬가지 우선주의 경우에도 동일한 케이스를 적용해서 실제 P밸류가 0.1보다 크면 추세가 존재해서 추세 차분이 필요한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케이스를 그대로 반영해서 이렇게 추세 차분의 오더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출력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이렇게 삼성전자의 주가 우선주 매우 유사하게 움직이죠. 그리고 실제 각각 추세 차분의 오더가 1, 1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코어 인테그레이션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아는 이론에 따르면 실제로 두 개의 데이터를 선형 결합했을 때 그 데이터가 정상성이 돼야, 그렇죠? 그래야지만 공적분 상태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래 코드는 그 의미에서 실제 두 가지 데이터를 X, Y로 반영한 다음 회귀 분석을 실행해 봅니다. 실제 그 결과를 시각화해 보고 회귀 분석하면 실제로 이렇게 이퀘이션이 나오겠죠? 이퀘이션 나옵니다. 즉 선형 결합이죠. 선형 결합. 이 선형 결합을 통해서 실제 Y 인테그레이션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고 이걸 실제 정상성을 만족하는 데이터인지 ADF 테스트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보는 겁니다. 일단 공적분 알고리즘 쓰기 전에 시각화로 한번 정상성을 체크해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흐름을 결과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상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회귀 분석합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를 Y로 두고 X는 우선주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개수가 추정됩니다. 관련성 R 스퀘어 99.1이죠. 그리고 개수에 대한 T 검정 유의합니다. 잔차의 정보는 뭐 마찬가지로 참조하시면 되는데 거의 정규에 가까운 패턴이긴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 선형 회귀 분석의 결과를 사용해서 실제 삼성전자와 우선주에 대한 선형 결합을 이렇게 이퀘이션으로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선형 결합입니까? 라고 여러분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결과를 보시면 자, 지금 이 이퀘이션을 보시면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909.0492 더하기 1.2149 곱하기 삼성전자 우선주가 될 겁니다. 그 표현식이죠. 이 뜻입니다. 다시 한번 회귀 분석 결과 삼성전자의 가격은 909 더하기 1.21 곱하기 삼성전자 우선주란 뜻입니다. 회귀 분석 결과가.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실제 삼성전자 가격에서 이 추정된 값 뺄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아래 내용입니다. 이것은 바로 잔차가 될 겁니다. 그쵸? 잔차. 그리고 이 포메이션을 보시면 삼성전자의 주가와 우선주 두 개에 대한 선형 결합 맞죠? 그쵸? 상수함만 추가됐을 뿐 여기에는 1 그리고 여기에는 1.2149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형 결합인 겁니다. 이 잔차가 바로 선형 결합인 거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포뮬러를 그대로 쓴 겁니다. 그걸 제가 Y 인테그라고 표현한 거죠. 자, 다시 한번 흐름을 정리하면 우리는 추세가 있는 삼성전자와 우선주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둘 다 비정상성 데이터입니다. 이걸 선형 결합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공적분 상태이려면
이 데이터가 실제로 정상성 데이터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 시각화를 해보고 ADF 테스트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결과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회귀분석 결과입니다. 이렇게 회귀분석 결과고, 이거는 앞에 있는 위의 결과일 거예요. 이 플랫입니다. 회귀분석 시각화 플랫인데, 실제 삼성전자와 우선주에 대해서 데이터가 스캐터 플롯이 있는데 이렇게 파란색 직선으로 회귀분석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잔차, 바로 선형 결합된 Y 인태그가 아래 그림입니다. 아래 그림 보시면 미세하게나마 우리가 추세도 있는 것 같고 약간 분산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긴 한데, 아래에 보시면 ADF 통계량을 통해서 P밸류가 0.01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추세가 없는 정상성 데이터다라고 ADF 통계량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가 회귀 분석을 통해서 두 개의 실제 주가를 선형결합을 시켰습니다. 추정된 개수를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잔차가 바로 선형결합된 Y 인태그 데이터이고, 이것을 시각화해보니 실제로 굉장히 안정적인 움직임이 보였죠. 그리고 통계량도 ADF 통계량이 귀무가서 기각하기 때문에 정상성인 데이터, 특히 ADF는 추세에 강조되는 통계량이기 때문에 추세가 없는 정상성 데이터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 두 개의 데이터가, 두 개의 주가가 실제 공적분 상태에 있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우리가 배웠던 코어 인테그레이션 모델링으로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래와 같이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스태츠 모델즈의 타임시리즈 어널리시스 아래에 실제 코어 인테그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불러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와 우선주 두 개의 데이터를 넣어주면은 이렇게 결과가 정리가 되고, 실제 P밸류가 유의수보다 작기 때문에 이것은 공적분 상태에 있다라고 통계량으로도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적분 상태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페어 트레이딩이 가능합니다. 이 예시를 보시면 지금 제가 제너럴 모터스 GM과 테슬라의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둘 다 내연기관, 전기차, 엔진이 다르죠. 엔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둘 다 자동차 업체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유사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인 매출, 영업이익 이런 걸 봐야겠지만, 회계적인 조항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테슬라가 높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궁극적인 움직임의 방향은 매우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두 자산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가격의 괴리라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릅니다. 이런 가격에 대해서 어떤 것은 나름대로 고평가, 저평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격적인 괴리라고 하는데, 이런 변화를 이용하는 전략으로서 두 자산의 가격 움직임이 유사할 것이다 라는 가정 또는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하에서 실제와의 차이인 스프레드, 이 두 개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스프레드를 통해서 실제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산은 테슬라 같은 케이스겠죠. 공매도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자본을 통해서 가치가 낮은 제너럴 모터스, GM을 매수함으로써, 그리고 나중엔 궁극적으로 둘 다 동일한 평균적인 가격에 도달을 한다면 둘 다 거래를 청산하면 되겠죠. 팔고 샀던 것을 반대로 사고 팔면 끝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은 실제 나의 자본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실제로 사고 파는 작업을 한꺼번에 일으켜서 차익 거래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시장의 방향성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정량적인 요소만 사용해서 통계적 계산을 통해서 거래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러한 트레이딩, 차익 거래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중립적인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지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제 삼성전자와 우선주 두 개의 데이터가 실제 공적분 상태인지 정상성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
공적분 알고리즘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이 얼마든지 페어 트레이딩으로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시로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